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일상 속 사건 사고부터 정현안까지 이 법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생각해보는 정법 승부인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조금 전에 제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하고 얘기한 부분 바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문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정근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서영교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이건 개인적 일탈이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저는 이제 딴 건 모르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검찰이 네. 이 구형. 구형한 것보다 훨씬 높게 나온 그렇죠. 것 같아요. 좀 이례적이죠. 장윤미 변호사님이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상당히 이 죄질을 좋지 않게 봤다라는 것 같습니다. 음. 검찰이 3년 구형을 한 건 제가 주변의 변호사분들에게 여쭤봐도 좀 낮게 구형한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억 정도를 수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선의 대가로 이 부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재판부가 이렇게 설시를 했습니다. 사무부총장이란 건 물론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당에서는 고위 당직자라고 할 수 있는 공당이죠, 공당. 그렇죠. 공당의 고위 당직자이라는 지위는 부인할 수 없죠. 본인은 험지에서 정치하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유력한 재력가에게 돈을 빌렸다 이런 주장했지만 예. 재판부는 뭐 마스크 사업이든 어떤 기금 마련이든 정부 사업과 관련해서 본인이 알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엄중한 사안이라고 봤고요. 그래서 4년 6월 정확하게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따로 떼서 1년 6월이 선고가 됐고요. 알선수재 혐의로 3년 그래서 더해져서 4년 6개월형이 나왔는데 검찰이 왜 그렇다면 이례적으로 좀 낮은 형을 구형했을 것인가. 아마 이정근 씨가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좀 무죄 취지로 많이 다투긴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뭐 누군가 윗선으로 경유해 간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협조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어떤 분석도 현재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폴리바게닝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는 성립하지 않죠. 폴리바게닝은 불법입니다. 성립이 안 되잖아요. 다만 예. 구형량에서 편의를 봐주는 건 실무에서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은 또 형사법 전문 변호사신데 네. 예. 어떻게 이 보십니까? 사안은 검찰의 구형이 다소 낮았던 것 같습니다. 이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임을 전제로 한다면 양형기준상 특가법상 알선수재 양형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비슷한 유형으로 변호사법 위반이 있는데 양형기준상으로 상당 부분 더 구형을 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보이고 재판부도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면서 알선의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수수했고 일부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또 일부 알선 행위를 실행하기도 했다 등 죄질의 불량성을 상세하게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고되는 형량에 비춰볼 때 이 정도 선고 형량이 공소사실이 유죄임을 전제로 한다면 적정해 보이고 검찰이 구형이 다소 낮았던 감은 있는데 그동안 선고된 형량의 과거 전례에 비춰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소 낮은 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특이한 부분이 돈을 주는 사람은 녹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돈을 받는 사람이 녹음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돈을 주는 사람은 녹음을 하고 이 부분을 향후 증거를 압박에 없애려고 하겠죠. 예. 더 일반적으로. 압박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돈을 받는 사람이 무신경하였는지 어쨌는지 그 사실관계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돈을 받는 사람 측의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로 사용돼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서 다소 특이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그런데 네. 지금 장미 변호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윗선에 이 돈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를 네, 좀 네.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것과 지금 윤관석 의원 이상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연관이 돼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연결고리를 검찰이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찾는 데 있어서 이정근 씨의 진술을 확보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근 씨 같은 경우에는 3만 건의 녹취가 포렌식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근데 3만 건이요? 어휴. 그렇다면 휴대폰의 저장 용량이 얼마길래 지웠는데도 포렌식하니까 나오겠죠. 아마 지운 지웠던 걸로 추정됩니다. 네. 왜냐하면 포렌식 결과 그렇게 드러났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3만 건이라고 하면 본인의 일상의 통화를 그냥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자동 녹음을 녹음 했다라고 기능이 있으니까요.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 녹취를 보더라도 아마 대단히 짧았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통화 녹음들이 3만 건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제 JTBC 보도로 나온 내용도 그렇습니다.
뭐 돈 마련해야지 한 10개 정도. 이게 전당대회 국면에서 나왔던 오갔던 대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윤관석 의원이 뭐 본인의 어떤 육성이 녹음돼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지금 돈을 마련해 준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강래구 감사협회장, 그 당시에 한수원 상임 이사 직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영길 대표를 도왔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 강래구라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이게 이정근 씨로 그냥 끝날 것인지, 아니면 윤관석 의원, 아니면 다른 또 그 더 위로 갈 것인지 검찰은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윤관석 의원은 뭐냐면 이게 그 본인이 이 다른 걸로 다른 종류의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엮는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그 어쨌든 지금 이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이 사건 지금 이제 사실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제 민주당 측은 서영교 최고위원도 뭐 아무것도 없는 건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이 사건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녹음 파일에서 나오게 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게 된 것인데, 예. 그 녹음 파일 내용이 만약 나 누구한테 돈 전달했다? 과거의 일을 자신의 경험에 빗대 진술하는 데 불과했다면, 이 녹음 파일은 일종의 전문 진술이라 나중에 증거 능력 유무가 상당 부분 다퉈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에서 전문 진술이 뭐예요? 법관 입장에서 전해 들은 증거라서 원 진술자가 나 그런 취지로 말한 게 아닙니다라고 하게 되면 증거 능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녹음 파일 내용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실제로 돈을 주고받는 정황과 관련된 대화 내용이라 일종의 현장 녹음이라고 할 수 있어서 증거 능력이 문제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증거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녹음 파일을 토대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때는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 같고, 예. 다만 일각에서는 돈을 전달받은 사람의 인물과 시기 등도 특정되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 진위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검찰이 바라보는 이 사건의 기본적인 구조는 강 씨로부터 이 전 부총장 그리고 윤 의원을 통해서 국회의원 등에게 돈이 전달되었다는 취지잖아요. 예. 직접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연결된 것이 아니라 중간 통로가 많습니다. 이에 따르면 강 씨가 만약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다고 치더라도 그 중간 통로에 있는 사람들이 부인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도 나는 돈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할 때 수십 명이네요, 지금. 정확하게 입증을 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긴 합니다. 즉 녹음 파일이 공개된 부분의 일부로 보이는데 검찰이 이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수사를 해낼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또 문제다. 네. 이게 오래전에 포렌식을 했을 텐데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들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를 장 하는 것 변호사님,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이슈로 덮으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옛날에 했었거든요. 예, 조청과 관련한 이제 좋지 않은 기류를 이 수사로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게 이제 민주당 의견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수사 선상에 오른 건 재작년인가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법리적으로 상당히 다툼이 많고 10억을 한 번에 받은 게 아니잖아요. 수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받고 받았다는 것도 돈의 형태가 있고 가방의 형태가 있고 대단히 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줬다는 사람과 받았다는 이정근 사무부총장 사이에. 그래서 다툴 여지가 많아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 초창기로 들어가서 검찰은 제일 먼저 수색하는 게 휴대전화예요. 이 이정근 사무부총장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 본인 거를 냈지만 거기엔 유의미한 증거가 없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그 친정집에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만 건에 대한 파일도 그 이후에 압수수색한 증거물을 분류하고 검토를 했을 때 이미 검찰은 인지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3만 건이 많기 때문에 이 수사에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지만 요즘 여러 이 기능들이 좋은 앱 등이 있기 때문에 바로 녹취는 이 문서 텍스트로 그렇죠. 변환이 비교적 쉽게 용이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을 바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쥐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시기를 저울질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본인들이 뭔가 이슈를 만들기 위한 그 시점을 고르고 골라서 영장도 발부받고, 왜냐하면 발부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예전에 그 포렌식 같은 거 했었을 것 같은데. 네.
디지털 포렌식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민주당이 항변할 수 있는 대목이긴 한 것 같습니다. 범죄 혐의 여부는 따져봐야 하고 입증될 가능성이 더러 높아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굳이 이 시점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시기를 문제 삼는 것은 나름 타당성 있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단순히 디지털 포렌식을 한 녹음 파일 자체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하지는 않거든요. 녹음 파일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돈이 노정이 전달되었고 뭐가 있다. 누가 전달했고 어떤 전달 경로를 거쳐서 누군가에게 전달되었다. 나름 수사를 진행한 다음 녹음 파일에 이 수사 결과를 더해서 이 정도면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니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기 마련인데 즉 디지털 포렌식 외에도 나름대로 수사를 해왔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기가 수사를 딱 끝내자마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시점이 이 시점이다. 다소 공교로운 면은 있습니다. 수사가 끝난 다음에 압수수색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군요. 수사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녹음 파일 자체만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할 수는 없죠. 그렇게는 안 녹음 된다. 파일을 뒷받침할 만한 어느 정도 구체적인 뭐가 드러나야 구체적인 혐의가 어느 정도는 드러나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의 수사는 나름대로 긴 시간을 두고 해왔던 것 같은데 지금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해서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집행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대목 같습니다. 혐의 유무와는 별개로. 혐의 유무와는 좀 다르지만 네. 그러면은 법원도 영장 발부를 했다라는 건 뭔가 함정인 근거가 있다는 근거가 거 있다고 아니겠어요? 본 거죠. 그런데 영장 발부율의 수치를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인신을 확보하는 구속영장 그 청구와 달리요. 금융계좌를 이제 본달지 아니면 집, 사무실, 차량 등의 압수수색을 하는 영장 발부율은 거의 100%에 수렴합니다. 98에서 99% 정도가 나와요. 해마다 집계를 해보면. 왜냐하면 이 영장 발부를 판단해야 되는 법원은 수사를 검찰이 하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수사의 어떤 결과를 향해 가는 도중에 수사 자체를 하지 말아라. 이건 좀 무리해 보인다라는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되는 좀 대체적인 대안이 법원이 그렇다면 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는 당연히 소환해서 부르면 이게 누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겠지만 관련자들을 한번 신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논의가 되고 있지만 검찰이 대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요. 어쨌든 영장 발부율 자체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시기를 검찰이 조울질한 거 아니냐라는 또 의혹도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진행 상황을 보고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권경애 변호사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학폭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2억 원 이 소송을 낸 모양이에요. 박성배 변호사. 맞습니다. 학폭 피해 유족 측이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사유는 여러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3회 연속 불출석으로 항소 취하가 간주되었다. 즉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으면 상고를 할 수 있게 기간을 고지해야 하는데 상고 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아울러 1심에서 서울시에 대해서 패소를 했는데 서울시도 항소 대상으로 삼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애초에 항소 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변론 과정도 불성실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도 2회 불출석 한 바가 있고 진행 상황을 유족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도 항소 유서를 2차례 독촉 끝에 제출했고 1심 서면을 요약하는 수준에 그쳤다. 유족이 직접 항소심에는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 일정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청구 금액을 2억 원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항소심의 청구 금액이 2억 원이었답니다. 여기에 불법 행위 및 채무 불이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앞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 측에 3년간 9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썼다는 보도도 이루어졌는데 그와 같은 사정도 고려해서 책정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근데요. 이 변호사님들이 보통 뭐 바쁠 때는 몇 건을 수임해가지고 같이 이걸 돌릴 거 아니에요. 네, 재판을. 그런데 이렇게 제때제때 알려주지도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좀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에게는요. 이 재판이 변호사에게는 여러 사건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근데 그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을 거 아니에요. 걸고 그렇죠. 여기까지 왔을 때는 많은 걸 포기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해봤지만 안 돼서. 그래서 그 엄중함을 사실 변호사가 좀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일이 언제 잡혔다. 우리가 이런 서면을 내는데 의견이
있었냐면 변호사는 체험자가 아닙니다. 의뢰인이 설명해주지 않으면 알 정확히 수가 알 수가 없죠.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고 법리적인 쟁점에 맞춰서 서면을 작성해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틀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항상 마지막 그 점검을 받고 내는 게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하는 업무 그 모습이고요. 기일이 나오더라도 민사소송에선 대리인인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출석을 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재판을 참관하고 싶어하는 의뢰인들이 계십니다. 당연하게도. 그러면 모시고 나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그런데 이제 권경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하나도 사실상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그 표현이 굉장히 가슴 아파요. 이 의뢰해서 재판을 하는 분들은 정말 이 자기 인생을 진짜 네. 걸 수도 있는 거고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쏟아붓을 수밖에 없는데 이 변호사분이 여러 건 중에 원오브댐이니까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거기에 대한 이 배신감이라 이런 게 엄청날 것 같아요. 네네. 네. 이 사안에서도 권경혜 변호사의 재판 진행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느껴지는데 뭐 다른 사건도 이렇게 진행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정도로 사건을 진행했다면 말 못할 다른 사정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사건에서 유족 측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강조한 부분이 재판받을 권리 침해입니다. 사실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입증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판받을 권리 침해는 민사뿐만이 아니라 형사 문제로는 제도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받을 권리 침해는 일종의 위자료 청구를 일컫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 사유를 주된 이유로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소를 제기했다고 치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 애초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승소가액 그리고 승소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소송 비용 정도거든요. 근데 입증을 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과연 애초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서도 승소했겠는가? 승소한다고선 치더라도 그 금액이 어느 정도였겠는가 입증하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 입증의 어려움을 피해간다기보다 그보다는 유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이 자체를 전면에 내세워야 그나마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제가 추정컨대는 아마 이 사안이 판결까지는 가지 않고 중간에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조정이라는 게 이제 양쪽이 만나서 그렇습니다. 합의하고 뭐 이런 거 재판부가 말씀하시는 권하는 거죠? 형태로 예. 그 이유가 권경혜 변호사도 스스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고 징계를 앞두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유족 측에게 상당 부분 배상을 해줘야 그나마 아하. 징계 수위가 낮아지게 되거든요. 네. 양측이 나름대로의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는 상황이라 판결까지 가기보다는 조정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박 변호사님이 징계 말씀하셨는데 네. 그 대한변협이 이제 징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징계 착수했는데 수위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아마 주변의 법조인들이 예상하기로는 아주 강도 높은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변호사법 90조를 보면 징계가 딱 법정되어 있습니다. 영구제명이 가능하고요.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이렇게 돼 있는데 영구제명까지엔 이르지 않더라도 최소한 제명 정도. 제명과 영구제명의 차이는 뭐예요? 이 영구제명은 이제 아예 변호사 자격증이 박탈되는 거고 그 제명은요? 제명은 일시적으로 그 기한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럼 몇 년 정도 보세요? 이 부분도 과실이 너무 크고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최소 그래도 한 3에서 5년 정도 예상해 봅니다. 3에서 5년 정도의 예를 들면 변호사를 못 한다는 거죠. 이제 그 기간 동안 유족들 입장에서 볼 땐 그 억울함은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박선배 변호사님. 결국 그 책임을 묻더라도 애초 피고들을 상대로 책임을 묻고 그 사과를 받는 게 유족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을 텐데 그렇죠. 변호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상황 그리고 징계 처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유족들의 마음이 달래질까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사안은 과거 전례에 비춰보면 징계 처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제명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제명보다는 사실 정직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긴 합니다. 그렇지만 유족이 뭔 차이예요, 그것도? 정직이 더 낮은 징계입니다. 더 낮는데 둘 다 변호사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간 일정 동안? 기간 변호사 3년 이하의 업무를 하지 정직으로 못하는데 돼 3년 이하의 정직이니까 그 정직. 기간이 더 짧아지는 것이죠. 뭐 한번 들여다보죠. 예,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